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유형자산 재평가 회계 처리. 그중에서도 재평가로 생긴 이익 있잖아요. 이게 왜 바로 단기 손익으로 안 잡히는지, 그 재분류 조정을 안 하는 경우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KIFRS 자료들을 보면서요. 네,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이겁니다.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 가치가 딱 올랐을 때 그 재평가 잉여금이 왜 손익계산서로 바로 안 가고 좀 다른 길로 가는지 그 이유랑 과정을 확실히 이해해 보는 거죠. 자,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재평가 회계. 이게 뭐랄까 처음엔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어요. 근데 그 핵심 원리를 딱 잡고 나면 의외로 명쾌합니다. 특히 유형자산 재평가할 때 기타 포괄 손익으로 잡히는 그 재평가 잉여금. 얘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느냐.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. 그럼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짚어주시죠. 그 재평가 잉여금이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. 이게 핵심이다. 이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바로 그겁니다. 핵심은 이 재평가 잉여금을 나중에, 그러니까 자산을 처분하거나 할 때 단기손익으로 보내는 과정, 이걸 재분류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KIFRS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유형자산에 대해서는요. 재분류 조정.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에 일단 넣어둔 금액을 나중에 자산을 팔 때 손익계산서 항목, 뭐 예를 들면 처분이익 같은 걸로 바꾸는 그 과정을 안 한다는 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토지나 건물을 재평가해서 가치가 올랐다. 그럼 재평가 잉여금이 생기죠? 이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이름으로 자본 항목에 차곡차곡 쌓아둬요. 그러다가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이 쌓여있던 재평가 잉여금은 단기손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본 안에 있는 다른 항목,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그냥 직접 보내버립니다. 손익계산서는 아예 거치질 않는 거죠. 네, 좋아요. 예를 들어보죠. 자, 100억 원에 산 토지가 있었는데 재평가를 했더니 120억 원이 됐다고 쳐요. 그럼 재평가 잉여금이 20억 원 생겼죠. 이건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토지를 130억 원에 팔았어요. 그럼 매각 시점 장부 금액은 120억 원이니까 판가격 130억 원과의 차이 10억 원. 이게 바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단기 손익계산서에 딱 찍힙니다. 이건 뭐 일반적인 처분회계랑 비슷하죠. 네, 거기까지는 알겠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아까 기타 포괄손익에 쌓아뒀던 재평가 잉여금 20억 원 있잖아요. 이건 방금 계산한 처분이익 10억 원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손익계산서 안 거치고 자본 항목인 이익잉여금으로 그냥 바로 옮겨가는 겁니다. 아하. 네, 결과적으로 보면 단기순이익은 10억 원만 늘어나지만 자본 전체는 처분이익 10억 원이랑 재평가 잉여금 대체된 거 20억 원, 이게 다 반영돼서 움직이는 거죠. 와, 그러니까 평가로 생긴 이익은 자본 안에서만 돌고 진짜 팔아서 실현된 이익만 단기 손익으로 잡는다. 상당히 명확하게 선을 긋네요.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? 이유가 있겠죠. 그 배경에는 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지키려는 회계 기준의 뭐랄까요,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. 만약에 재평가 잉여금을 처분할 때 단기이익으로 그냥 다 인식하게 해준다. 그러면 기업들이 지금 실적 좀 안 좋은데 건물 팔아서 이익 좀 만들어 볼까? 뭐 이런 식으로 이익 수치를 좀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잖아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이익 조작 가능성. 그렇죠. KIFRS는 이런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려는 겁니다.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치 상승분, 즉 재평가 잉여금하고 철제 팔아서 실현된 이익, 즉 처분이익을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거죠. 재평가는 말 그대로 가치 변동이지 그게 곧바로 영업 성과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. 이익 부풀리기를 막고 미실현 이익과 실현 이익을 딱 구분한다. 굉장히 논리적인데요. 그럼 반대로요.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요. 재평가 손실이 나면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요? 이때도 같은 논리인가요? 손실은 또 접근이 약간 달라요. 이건 또 보수주의 원칙이 작용하는데요. 재평가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는 그 즉시 반기 손실로 인식합니다. 손실은 바로요? 네. 예를 들어 100억짜리가 80억 됐다. 그럼 20억 손실은 그냥 바로 그 해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잡는 거죠. 다만 예외가 있는데 만약 그 자산에 대해서 예전에 재평가 잉여금을 인식한 게 있다면 그 쌓아둔 잉여금에서 먼저 까고 그래도 모자라면 단기 손실로 처리해요.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손실을 인식했다가 나중에 다시 자산 가치가 회복되면요.
과거의 손실로 처리했던 금액까지는 다시 단기 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. 아, 회복되면 이익으로요? 네. 근데 딱 손실 봤던 금액 한도 내에서만요. 그 한도를 넘어서 더 가치가 오르는 부분은 다시 원래대로 재평가 잉여금, 즉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고요. 그러니까 이익 인식에는 좀 신중하고 손실은 좀 더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약간 비대칭적인 방식이죠. 그렇군요. 와, 이익이란 손실 처리 방식에 또 차이가 있네요. 그럼 모든 자산이 다 이렇게 재평가 손익을 처리하는 건 아니겠네요. 그쵸? 생각해보면 좀 쉬운데요. 지금 KIFRS에서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, 줄여서 FVOCI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. 이런 금융자산의 평가 손익은 보통 처분할 때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. 이게 왜냐하면 자산의 성격 자체가 좀 다르고 예를 들어 시장에서 자주 거래될 수 있다거나 보유 목적이 다르거나 하기 때문에 공정가치 변동을 재무성과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회계 기준의 판단이 유형자산하고는 좀 다른 거죠. 아, 자산마다 다르군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보면 유형자산 재평가로 발생한 이익, 즉 재평가 잉여금은 이걸 나중에 팔더라도 당기손익 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직행한다. 그리고 그 이유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뭐랄까 이익 조작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? 네,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죠. 이 차이를 아는 게 단순히 그 해의 당기순이익 숫자만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. 기업의 자본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그 내역까지 좀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. 기타 포괄손익이랑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보면 그 회사의 재무 상태나 가치평가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. 네,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자산 종류에 따라서 재평가 손익의 회계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, 이게 당신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 가치를 판단할 때 과연 어떤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게 만들까요?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아마 흥미로운 관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.